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기로 했고요. 중국은 히토류 등 서방 국가로 향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생산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히토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흙덩이로 첨단 기술에 과연 맞설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중국산 히토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이 히토류를 둘러싸고 미중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했는데요. 요즘 아르헨티나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법안의 영향으로 이른바 침대 밑에 묻어뒀던 돈들이 양지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0월 3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방위성이 3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물체가 발사됐으며 일본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방위성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 정보를 토대로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추정물체를 발사한 것은 9월 18일 이후 4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12번째 발사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오전 7시 1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핵이 코로나19를 제치고 다시 감염병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새로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820만 명이며 사망자는 12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결핵 환자 수 증가 원인을 자금 문제에서 찾았는데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기금이 모금액을 발병 고위험국을 위주로 배분해서 결핵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변종 엠폭스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환자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아프리카 발병 국가를 방문한 뒤에 지난 21일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독감 같은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증세가 심해져 런던 병원에 중증 감염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8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값이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전 미국 뉴욕의 금속 선물 거래소 코맥스에서 12월 금선물은 전장 대비 0.47% 상승한 온스당 2,793.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2,809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800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금값은 올해 초 대비 34% 이상 급등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선 선조 19호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30일 발사한 유인 우주선 선조 19호가 중국 우주 국제정거장 탱군과 도킹에 성공하면서 선조 18호와 19호 우주인들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선조 18호 우주인은 오는 11월 4일까지 지구로 돌아오고 선조 19호 우주인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가량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한 말인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면 시신 가방에 담겨져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30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참석한 우드 대사는 김정은에게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30일 오후 3시 30분쯤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식 회의였고 이날 회의는 이사국뿐만 아니라 당사국 자격으로 북한도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슬로베니아, 몰타가 우크라이나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편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에 대해서 결국은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결국은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면서 이 사람들이 휴전선 이남에 태어났다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을 텐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우방국들도 러시아, 북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야마자키 가즈유키 일본 대사는 일본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견돼서 군사훈련에 참여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북한 측에서는 김성 대사가 직접 발언했는데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과 소극적인 정치적 동기로 상황 인식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법 규범에 근거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는데요. 네. 북한과의 협력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당초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 훈련 중이며 일부가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고가 너무 무서운 경고가 네, 섬뜩하죠.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양성의 합의 대 혼인의 자유. 네, 일본에서 동성혼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결혼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를 이제 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진일본 사법 판단이 나온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동성 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을 하되 그 책임을 입법부에게 맡기다는 입장을 유지해서 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도쿄 고등재판소가 30일 날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인당 1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네. 민법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헌법이 위배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24조 2항에 근거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한 입법 그리고 헌법 14조의 법 앞에 평등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네. 앞서서 3월 달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삿포로 고등재판소가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4조 1항에 위배된다면서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는데요.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서만 기초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동성 간의 결혼은 안 된다라면서 이게 국회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동성원 관련 일련의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6건이 있고 고등법원에서 1건에서 총 7건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중에서 합헌 1건, 위헌 3건, 위헌 상태 3건 이렇게 나와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의 지금 현행 법에서는요. 동성 커플이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법적 상속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세대상으로 혜택도 없고요.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요. 성소수자 커플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고등법원의 이 위헌 판결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본 그렇습니다. 내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네, 고민을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네, 필요한 맞아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 달치가 하루 만에. 네, 예.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하루 만에 한 달치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29일부터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발렌시아 지역까지 남동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9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구조당국이 헬리콥터 동원해서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 또 고무보트 타고 탈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발렌시아 이 지역만 해서 무려 9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가 있고 네. 피해자 보고가 미뤄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비행기 헬리콥터 수백 대 동원해서 구조 작업 벌이고 있고요. 군, 시민 경비대, 경찰 동원해서 2,000명이 작업 벌이고 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에서도 구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스페인 정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희생자를 위한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스페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가뭄이 좀 심각하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는군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기후변화의 일종이다라고 네, 보는 네.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요. 맞습니다. 스페인이 얼마 전까지 기록적인 폭염에다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네. 이게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네. 땅이 딱딱한 채로 있다가 메말랐어요. 네, 근데 비가 막 비가 쏟아지니까 오니까 이걸 흡수하지 못하고 이게 범람하고 막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9일 밤에 단 몇 시간 만에 30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봤더니 500mm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거의 이제 1년치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하루 동안에 쏟아져 내린 건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로 일부 도로는 두꺼운 진흙층과 엉겨 붙으면서 거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됐고 다리가 무너지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차들이 모두 뒤집혔고 말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중해 기온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이 1000m 고도에서 영하 75도 이상의 찬 공기가 지중해에서 이 뜨거운 공기 위로 하강하면서 강한 폭풍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굉장히 드문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이것 네. 때문에 가뭄이었다가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많이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 잘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예. 또 올 한 해가 정말 기후 변화, 이상 기후를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네,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스페인에서 너무나 큰 희생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그러다 넘어져. 네. 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에 있는 수십 개 학교들이 크록스 아, 네. 아시죠? 네. 그 슬리퍼 형태로 된 네, 건데 네, 이거를 네. 이제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걸 위험하다고 신고 다닌 학생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애기 있는 집들은 사실 이 신발을 네. 집집마다 다 가지고 예, 있으시잖아요. 특히 여름에 아이들 많이 그렇죠. 신기죠. 물놀이 네. 가고 네. 급하니까 나갈 때 바로 신고 네, 나가면 네. 되고
국민 신발에서 이제는 사고 유발 신발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산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멍에 여러 가지 장식도 할수 장식품 있고. 꽂고 예. 이제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나를 표현할 수단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네. 플로리다주에 있는 라벨 중학교에서는 복장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도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복장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학생들이 이 신발을 신고 미끄러지고 학교 복도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실제로 관련 사고가 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좋아해서 네. 너무 많이 신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신발이 Z세대와 알파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증권사가 미국 청소년 대상으로 2년 만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네.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의 10위 안에 항상 이 신발이 그렇군요. 들어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회사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이 회사 주가가 무려 55%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은데 이 신발 네. 신고 갑자기 뛰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면서 위험해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얘기는 뒤꿈치에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형외과 의학협회 관계자는 이 신발이 아치 부분이 없거든요. 네. 보통 운동화나 대부분의 신발들은 아치 부분이 있어서 발 발을 모양대로 네, 예. 안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고무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발에서 나는 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 또는 물집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기에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서도 입장객들에게 이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이 신발이 끼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아요. 신지 네. 말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 운동화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끔 신어보면 자꾸 네.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걷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많은 걸 보면 맞아요.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볼 회사 수도 측에서는 좀 당황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뭔가 네. 또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우주 개발의 세대 교체. 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조 19호가 30일 발사됐고요. 네. 첫 우주 비행을 맡은 1990년대생이 여기에 탑승을 하면서 이제 우주 개발에도 세대 교체가 벌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 발사된 우주체는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발사된 10분 후에 이제 잘 로켓에 분리가 돼서 태궁에 잘 이제 결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선조 19호 승무원들이 지난 4월달에 지구를 떠난 선조 18호 승무원들과 이제 교대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 우주 정거장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선조 19에 타고 있는 사람이 차이슈저, 숭링둥 그리고 왕하오쩌 이렇게 세 사람인데 왕하오쩌는 여성 비행자이고요. 그리고 네. 중국에서 세 번째 유인 우주 임무에 나서는 여성 비행사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중국 여성 우주에는 류양과 왕야팽인데 이 두 사람은 공군 출신인데 네. 왕하오쩌는 로켓 엔진을 개발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네.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우주 비행사로 선발돼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차오시저는 선조 14호 임무 때도 참여한 베테랑 우주 비행사고요. 숭링딩과 왕하오쩌는 1990년대생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신화통신도 1990년대생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가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선조 18호 비행사는 모두 1980년대생이라고 진짜 합니다. 세대 교체네요. 네.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선조 19호 승무원들은 태궁에 머무는 동안에 86개 우주과학 연구와 기술 실험 실행한다고 하는데요. 인공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실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벽돌이 우주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우주를 개발한다는 네. 신비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음 키워드 79, 48. 네.
프랑스의 숫자일까요? 평균 수명이 네. 79.9세인데요. 네. 노숙인들의 평균 수명은 48.8세. 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79과 48이 되는 건데요. 프랑스에서 지난해 사망한 노숙자가 최소 735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년도 사망자가 624명에 비해서 18%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8.8세로 프랑스 인구의 평균 사망 연령인 79.9세보다 30년이나 적습니다. 네. 거리의 죽음이라는 노숙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은 노숙자들은 31.1년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사망한 노숙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86%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노숙 지원 단체 대표는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에서 프랑스에서 집 없이 길거리 생활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게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소외계층 거주 문제가 싸우고 있는 한 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프랑스에는 33만 명이 일정한 거주지 없이 길거리, 쉼터 그리고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원단체 대표는 공공정책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길거리 구걸행위나 무료 급식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길고 가늘게 젖은 낙엽처럼. 네. 네. 직장인들의 모토이자 퇴직할 때까지 예. 난 끝까지 다닐 거야.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가늘고 길게 그리고 젖은 낙엽처럼 조용히 지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즘에 2030 젊은 직장인들이 네.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언보싱 이런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의도적인 언보싱은 보스가 되지 않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부러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을 늦추거나 피하는 경향을 말하는 건데요. 과거와 달리 승진에 대한 욕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만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일 적당히 하고 나는 내 생활 내 챙길 삶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HR 회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응답자의 52%가 나는 중간 관리직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60%는 중간 관리자는 스트레스는 높지만 보상은 낮다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Z세대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장 내 성공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분들이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세대는 나에게 집중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에드시런의 노래 Think Out Loud 함께 듣겠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And I just wanna tell you I am. So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1,000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out loud.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추정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기로 한 데 대해 이는 불법이라며 즉각 중지와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면 공동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고 한국은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참관단은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고 안보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한 가운데 9월까지 누계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3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6으로 한 달 전보다 0.3% 감소해 8월에 반등했던 생산 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2.6%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해안가 지역이죠. 비자 헤셀 지역에서 호텔 붕괴 사고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자 헤셀은요, 부유층이 즐겨 찾는 해변 휴양지입니다. 네. 이곳 중심가에 1986년 지어진 10층짜리의 두브로 부니크 호텔이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화요일 날 새벽에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고요. 7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구조 활동에는 소방대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10층이다 보니 무너진 잔해들 사이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실종자 중에는요, 호텔의 전 소유주였던 로사도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전 소유주였던 로사는요, 지난 3월에 호텔을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주의 호텔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불법 리모델링 또 이 증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의 새로운 소유주인 운송업체 사업가는요, 네. 다가오는 현지 여름 관광철인 12월에 대비해 호텔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시 정부에 의하면 붕괴된 부분에서
불법적인 공사로 구조물이 개조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층에 위치해 있는 차고 내에 주요 기둥을 없애거나 혹은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의 안정성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지 경찰은요, 수리와 리모델링이 일부 허가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는요,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건도 만연한 편인데요. 네, 네. 이번 건의 리모델링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관련해서요, 안전 규정과 허가에 비리가 있을런지도 관건입니다. 네. 자, 계속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하면은 이제 경제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즘 아르헨티나 은행이 뭐 그야말로 문전성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이번 주 은행을 방문했다가요, 수많은 대기줄에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아, 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도피 자금 및 지하 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재정 투명성 법안이 10월 말까지 연장되면서요, 그 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은행으로 몰린 것입니다. 정부 금융 시스템 밖에서, 즉 음지에서 보관하던 개인 자금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재정 투명성 법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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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만성적으로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외환 보유고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투명성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금융 통제 등의 반발에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키거나 혹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현지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현지 화폐인 페소보다는요, 더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요, 약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580억이 현지 은어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는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도피 자산 혹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와 같은 법안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시였던 2013년도에도 시행된 바 있었고요. 네. 당시에 약 26억 불,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 가량이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음지에 있던 은닉 자산들이 양지화되다 보면요, 양성화된 자본들로 부동산 매매나 경제 활동이 더 활성되고 부흥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법안을 통해서 그간 정부가 아무리 기존 금리를 올려서 적금과 저축을 권장해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은닉 자산을 풀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밀레이 정부가 내놓은 자본 양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이 법안이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되겠고, 올해 아르헨티나 주가 지수가 90% 넘게 치솟았다고 하는데 그럼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르헨티나 대표 주가 지수인 메르발에 의하면요, 올해 첫 거래일 대비해 9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수 상승률로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고인데요. 네.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0%가 넘고요. 네. 빈곤율은 53%가 넘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또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다 보니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요. 네. 이는 작년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이 혹여나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 경제에서는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주류나 의류의 소비 급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식품과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줄이고 있고요. 심지어 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 소비량이 1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나마 현지에서 식료품 중 가장 싼 축에 드는 쇠고기조차 소비를 줄일 정도로 소비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네, 언제쯤 경제가 나아질지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는 반도체고요. 중국이 가진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이미 반도체 쪽에서는 전초전이 벌어져서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했죠.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 이 미중 간 히토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외신으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히토류 수출 기업 통제 수단을 하나 더 갖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를 대부분 중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상식이잖아요. 네네. 정제까지 끝낸 히토류 금속인 경우에는 94%를 중국이 만들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다들 중국을 무서워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기업에게 니네들 앞으로 수출하는 히토류는 서방 국가의 공급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적 정보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라고 이제 의무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일종의 히토류 이적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다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던 지난 사례를 보게 되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2010년에 일본과 벌였던 조호도 영토 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납포를 했고 그래서 네. 중국이 바로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과 하루 만에 백기를 두고 항복을 했는데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이 방법이 주로 관세 당국이 수출의 길목을 막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단위로 아주 조금 무딘 칼을 썼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게 되면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공급망의 세부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런 전략이 가능해지는데요. 외교적 마찰을 피해가면서 조용히 원하는 곳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의 체제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예.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기본 골격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핵심은 이력 추적 시스템은 아닙니다. 핵심은 히토류가 국가 소유다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명문화를 한 건데 네. 이제 완전한 통제권을 중국 공산당이 가져간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선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국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모두 다 국유화를 했어요. 예. 원래 난립했던 히토류 원강 생산 기업이 100개가 넘었었는데 이걸 네. 4개 국유 기업으로 통폐합을 했고요. 생산 할당도 이 4개의 국유 기업에게만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전이기도 해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 기업은 외국인 투자도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중국도 문호를 개방해 놨으니까 이미 그 외국인이 소유한 히토류 생산 시설이 당연히 있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업체가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히토류 금속을 정지하는 중국 공장의 지분 86%를 들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중국 정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주인인 성허자원이라는 곳에 팔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히토류가 뭔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죠.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히토류가 14개 정도의 17개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총칭하는 단어인 건데 네. 그중에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네. 자성이 가장 강한 연구 자석의 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자석은 산업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부품 같은 거예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네오디뮴이었으면 풍력 발전 터빈 그다음에 전기 모터 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자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다른 얘만 자석 써야 돼요. 네오디뮴만. 자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게 탈탄소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금속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만들긴 합니다만 네.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 원료인 네오디뮴 금속은 90%가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없이는 탈탄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히토류 금속이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게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 네. 연구 자석의 주원료가 네오디뮴이긴 합니다만 더 네. 중요한 게 사실 이 디스프로슘이에요.
터빈과 모터가 빨리 돌면 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뜨거워질 텐데 네. 자석은 뜨거워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터빈과 모터가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열을 잘 견디는 디스프로슘을 넣어야만 연구 자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맞습니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열을 얼마나 잘 견디냐면 원전 원자로 네.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원전 원자로의 제어봉 원료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연구 자석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네오디뮴보다는 디스프로슘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예. 여기도 열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요거를 이 열을 낮추는 데 쓰이는 걸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99.9%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맞습니다. 중국을 외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 세계 나라들이. 예.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게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히토류란 단어는 흔히들 우리가 희귀한 금속이다. 네. 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히토류 중에 가장 적다고 하는 원소도 지구상의 금보다 무려 200배 정도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다만 얘네들이 흙이든 어디든 모여 있어야만 이게 채굴을 해서 금속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 모여 있는 게 드물다는 건데, 그래서 한자를 드물희자에 흑토자 무리류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물게 히토류 원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히토류 광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중국 말고도 지구상에도 많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대부분은 미국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는 곳이 당시에 최대 광산이었는데, 네. 근데 히토류를 생산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환경오염인데, 음. 대부분의 광산이 그렇지만 히토류는 특히나 심합니다. 히토류를 크게 경히토류, 중히토류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 물성이라고 하죠. 금속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히토류는 대부분의 이 물성이 비슷합니다. 네.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 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특정 암석이나 혹은 흙 사이에 얘네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걸 각각으로 떼어내는 거, 발라내는 게 매우 어려워요. 뭉쳐 있으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쌍둥이는 똑같으니까 이걸 네. 발라내려면 뭐 네. 얘는 뭐 어떤 성격인지 얘는 어떤 성격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될 텐데, 네네네. 떼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금속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100단계가 걸린다라고 최소가 하는 100단계. 네. 네. 100단계가 걸린다라고 하는 금속도 있고, 네. 일부는 최대 1500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뜻 자체가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이기도 해요. 네. 여하튼 이렇게 공정마다, 그래서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마다 화학 물질로 다른 물질들을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히토류를 뺀 나머지 부산물은 네. 다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공장을 세워서 정지하는 게 쉽지 아무래도 걸림돌이 테고. 많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정제 시설은 실제로 문을 다 닫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중국 이외에 남아 있는 정제 시설은 사실 호주 업체가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공장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도 환경 오염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만 중국은 일찍이 히토리의 중요성을 조금 알아채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1987년에 덩샤오핑이 내몽골에 있는 바이윈 어보라고 하는 광산에 가서 한 말이 매우 유명한데, 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게 어떤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담겨 있는, 네. 확고하게 담겨 있는 네. 말이기도 하죠. 이 바이윈 어보 광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도 매장량이 전 세계의 절반, 그리고 생산량이 전 세계 절반이에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니까 이게 그럼 뭐 환경오염이 정책을 해라 있더라도 그러면 하는 이것도 거죠. 덮고 가자. 네.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이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이노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조금 악명이 많이 높은데, 네. 히토류를 만들 때 생기는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 오염물질이 무려 7만 톤이나 모아놓은 웅덩이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인근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조금 자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너무 심한데요. 7만 톤이면. 맞습니다. 네. 네, 미국이나 뭐 다른 서방 국가들은 대책이 없을까요?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미국에서 20년간 문을 닫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고 하는 게 2018년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원광석을 정제해서 네오디뮴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제 시설, 이걸 최근에 짓고 있기도 하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지금껏 정제를 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이 정제 기술 자체도 중국에 많이 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거 아예 금지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문제 피하겠다고 최근에 그 화학 물질로 녹여내는 게 아니라 네. 미생물을 활용해서 히토리 원소를 추출하는 네. 공법을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주 개발 초기여서 이 언제 상용화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2022년이죠.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이런 우방국들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라베르데라고 부르는 브라질 광물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 또 히토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히토리가 디스프로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속인 네. 건데 요거를 수출해서 중국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이게 프로젝트 초기여서 중국 히토리 금속에 대안이 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아, 그게 다 초기고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맞습니다. 생산량도 많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다른 나라들 대안 맞습니다. 마련할 뭐 때까지. 많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사실 서방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제약상이 많이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네, 네. 이 환경오염 문제도 환경오염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이 히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히토리 가격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싼데 싸군요. 이 중국이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덤핑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을 말려주기 위해 전체 시장을 내가 먹겠다 이런 전략을 네. 아주 많이 쓰잖아요. 네. 히토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서방 진영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 채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광산에 투자를 할 수가 아무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토리 네. 가격이 싸게 되면 당연히 광산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없고 없겠죠. 물론 최근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정부의 돈을 쭉 써가면서 이거 좀 예. 붐업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마음에 좀 걸리네요. 이게 꼭 맞습니다. 필요한 자원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 기술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쉽진 않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네, 그러니까 네, 그 풍력 터빈이라든지 네, 네. 전기 거기도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이게 탈탄소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히토리고 그러니까요. 이 히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만큼의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환경을 망치는 게 이게 그렇죠. 옳은 일인가? 그렇죠. 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아직 볼 수 없는 단계이기는 해요. 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옥죄고 있기도 하고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에게 반도체를 못 쓰게 하면 우리가 니네 히토리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하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그런 시그널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눈밖에 나는 순간 언제고 그 칼이 우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만약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양자택일 하는 순간 우리한테 또 영향이.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예.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보적 구조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고도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비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이긴 한데 그러네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정확한 판세를 잇고 네. 이제 중국이 모든 걸 쥐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미국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대안들, 대체제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네. 굉장히 조금 판세를 제대로 잇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네. 통해서 뭔가 이게 대비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리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일단은 중국이 중국이 좀 이길 것 같다는 유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겠죠. 지금. 사실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환경오염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미국과 중국의 히토리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미 듀란티의 I'll be seeing you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